저는 사회를 맡은 건국대학교의 김동규라고 합니다. 오늘 이 주제와 관련해서 두 개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는 독립잡지의 해외 진출 사례 및 시사점에 대해서 포포포 매거진의 정유미 대표께서 해주시겠고요. 두 번째 발제는 독립서점의 해외 진출 경험과 교훈이라는 주제로 종이잡지 클럽의 김민성 대표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이어서 두 분의 토론이 전문가 토론이 이어지겠는데요. 브로드컬러의 조태계 대표와 성균관대 조항민 교수님의 토론이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세션의 주제 발표는 각각 20분 정도로 진행되니까 그 점 유의해서 발표해 주시고요. 또 토론자들께서도 10분 내외로 발제 토론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두 분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독립잡지 해외 진출 사례 및 시사점에 대해서 우리 정유미 대표님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부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포포포 매거진을 만들고 있는 정유미라고 합니다. 먼저 이번 세션의 첫 번째 발표자로 서게 됐는데요. 해외 진출이라고 하면 사실 되게 막연할 수 있는데 생각보다 뭐 한국어를 비롯해서 각 나라별 출판물들이 서점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편이에요.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좀 해외 출판물을 찾기 위해서는 해외 관련 전문 서적이 가야 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하면 생각보다 뭐 미국이나 뭐 영국 같은 뭐 주요 나라를 비롯해서 해외 쪽에서 오히려 더 다양한 출판물들을 만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먼저 사실 경계 밖으로 나간다라는 그런 의미를 보면 좀 어색하고 두렵고 또 미지 세계처럼 다가올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예상하며 살아왔지만 지금 현재 위드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굉장히 지금 많이 고민하고 또 준비해야 될 과제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독립 매거진을 만드는 발행인으로서 제가 느꼈던 고충에 대해서 조금 더 현장감 있는 이야기를 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첫 번째로는 정말 번역료에 관한 큰 장벽을 마주하게 됩니다. 옆에 브로그로 전문 번역 요율표를 제가 나오기도 했는데 생각보다 번역료가 많이 들죠. 그리고 이 책을 다 번역을 할 건지 아니면 또 일부만 번역을 할 건지 이런 거에 대한 고민도 들고요. 시적으로 사실 번역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만큼 만날 수 있는 독자가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예술 영역의 뭐 화보나 일러스트레이션 뭐 중심의 그런 책이 아니라면 사실 전달하고자 하는 커뮤니케이션에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해외 진출을 생각을 한다면 사실 번역은 필수적으로 고려되는 상황인데 예를 들어서 뭐 영어로만 할 건지 아니면은 그 매체의 특성이 뭔가 중국이나 뭐 일본처럼 어떤 특성 나라에 더 타겟팅이 되었을 때 효과적일지 여러 가지를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일단 이런 컨텐츠들이 많이 번역이 되어서 해외 시장에 나갈 수 있다라는 것도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해외 독자 입장에서 살펴보면 그들은 책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없는데 저희가 그냥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있는데 뭐 국내에서만 못 본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오히려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하는 현상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희가 2호의 Mother's Work라는 주제로 책을 제작을 하면서 사실 고민을 했던 부분도 뭐 한영 병기로 갈 것이냐 아니면 영문판 제작으로 갈 것이냐 이 갈림돌에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사실상 영문판이라고 해도 새로운 뭐 조판이라든지 이제 출력에 있어서 그냥 또 다른 책을 찍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제작비에서 저희도 한양 병기를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될 때는 기존에 있는 책자보다 아무래도 페이지 좀 더 두꺼워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텍스트를 어떤 식으로 전달을 할 것인지 레이아웃에 대한 고민 같은 경우에도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아무래도 독립 매거진의 특성상 저희는 조금 더 실험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자라고 해서 한영 병기로 제작을 했는데, 대부분의 이제 독립 매거진들은 또 저희처럼 비슷한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모든 기사의 번역이 어렵더라도 주요 일부 기사만이라도 번역을 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해외 시장 쪽으로 진출할 수도 있고, 아니면 국내에 머무는 뭐 해외에 계신 분들, 국내에 계신 뭐 외국인 분들이 또 이 책을 보게 될 가능성도 있고, 사실 어디에서 또 어떤 계기가 되어서 이제 또 확장이 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런 번역료 부분에만 조금 더 뭔가 지원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마련이 된다면 좀 더 많은, 그리고 고퀄리티의 한국 독립 매거진들이 더 많이 보여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보통 대부분의 독립 출판을 하는, 특히 매거진을 만드는 분들은 개별 입고를 합니다. 뭐 매거진을 떠나서 개별 입고의 특성에 대해서 먼저 또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내가 넣고 싶다고 해서 그 서점에서 받아주는 게 아니죠. 사실 국내에 있는 독립 서점들만 하더라도 하루에 쏟아지는 입고메일의 그 양이 엄청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한정적인 그런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그러면 받고 싶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사정상 어렵다라는 이제 그 말씀을 주시는 경우도 간혹 있는데, 그렇다면 해외 진출로 갔을 때는 그건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아무리 책을 잘 만든다고 해서 뭐 당연히 받아주겠지 이런 생각은 어불성설이고요. 기준이 저마다 다르지만 일단 전부 다 영어로 번역이 되어 있지 않은 서적들은 아무래도 좀 입고가 어려운 경우가 사실 대부분이고, 실례로 가장 많은 독립 매거진 만드시는 분들이 입고 문의를 하시는 그 서점이 프린티드 메러를 대표적으로 들 수 있어요. 이외에 또 다른 서점들도 몇몇이 있지만, 일단 전 세계 독립 출판물 성지라고 불리는 그런 좀 공간의 특성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거는 이페메라라는 따로의 분류 키워드가 있어요. 이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뭐 단행본이나 아니면 뭐 세트처럼 이제 책 형태로 묶을 수 없는 것들에 대한 출판물들, 뭐 작은 브로셔가 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뭐 전단 형태의 뭐가 엽서라든지 다양한 기록물들 같은 경우에도 어, 이 서점만의 독특한 방식으로의 아카이빙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전 세계의 그런 아트웍이 또 많이 모이는 곳이다 보니까 거의 모든 독립 출판인들에게도 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가장 큰 허들이 뭐냐면 입고를 위해서는 무조건 실물 입고가 원칙입니다. 이 말은 무조건 책이 입고될지 여부는 뭐 추후에 알 수 있겠지만 실물로 반드시 입고를 해야 되고, 또 내부의 심의나 여러 가지 것들을 거쳐서 최종 선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책을 소개한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또 겹겹의 허들과 둘러싸여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라는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신데, 사실 이런 정보를 몰라서 영문판으로 제작을 하고도 입고를 못 하시는 경우도 보기는 했어요. 그렇지만 사실 그 해외라고 해서 뭐 많은 서점을 넣는 것보다 뭔가 조금 더 타겟층에 맞는 그런 서점이 잘 공략을 하는 게 또 그 출판물에도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내부에 이런 그 각계 전투를 벌이고 있는 출판인들을 위해서 뭔가 가이드라든지 어떤 하나의 그런 그 연결 지점에서 한꺼번에 책을 보낸다든지 하는 그런 방법으로 저희가 세이브할 수 있는 비용도 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국내 뭐 커넥티드 북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서울과 뉴욕을 연결해서 더 많은 창작자들이 이제 더 폭넓은 독자들을 만날 수 있도록 그런 루트도 마련을 해두고 계신 상황이고요. 물론 지금 코로나라는 이슈 때문에 전 세계 어디나 뭐 서점도 사실 어렵기는 매한가지라서 어떻게 하면은 이 온오프라인 쪽에서 또 독립 출판물을 만드는 발행인으로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과제가 사실 저도 가장 크게 고민하고 있는 지점입니다. 그다음에 가장 큰 장벽은 배송료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잡지 한 권 배송료가 보통 15,000원, 17,000원 이 정도에 많이 포진이 되어 있는데 이 구간 주요 구간이라고 볼 수 있죠. 특히 뭐 미국이나 영국 쪽 제가 일부러 태국 쪽이랑 비교를 한번 해 보시라고 같이 세그먼트를 구분을 해 놨는데요. 태국에 비해서 이제 영미권 같은 경우에는 2배 정도 또 EMS이기 때문에 조금 더 개인이 보내기에는 좀 접근성이 큰 그런 배송의 방법이고요. 물론 이게 규모가 커지거나 한다면 뭐 DHL이랑 계약을 해서 배송료를 굉장히 좀 파격적으로 다운사이징을 한다거나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어느 부분에서나 이제 규모의 경제를 저희가 간과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배송료라는 큰 허들 때문에 책을 보내고 싶어도 보내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뭐 다양하게 모든 서점에 많이 뿌릴 수만은 또 없는 노릇이고요. 그리고 잡지를 많이 보내면 보낼수록 그만큼 배송료가 증가하는 또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잡지를 보낸다는 게 그냥 상징성으로서만 머물 수 있는 확률이 사실은 높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판매를 했을 때 수익은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면 해외 진출을 했다라는 거에 대한 상징성만 부여를 할 것인가? 사실 그런 현실적인 고민과 가장 먼저 맞닥뜨리게 되는 부분이고요. 아마존에 관해서는 정말 뭐 도서 출판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도 주목하고 있는 지금 뭐 넥스트 그리고 현재 가장 큰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존에서 뭐 밀고 있는 캐치프라이즈도 그렇지만 지금 지구에서 가장 큰 서점이라는 말이 사실 틀린 말은 아닌 게 온라인으로 다 연결되어 있고 거의 뭐전 세계에 배송이 가능한 지역이다 보니까 아마존은 사실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굉장히 눈여겨보게 될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 접근 가능한 범위에서 책이 뭐 10권이 팔렸냐, 20권이 팔렸냐 이 정도의 규모가 아니라 이 책이라는 하나의 브랜드를 통해서 우리 매체를 알릴 수 있을 것이냐가 어떻게 보면 독립 매체를 만드는 발행인들에게는 되게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아마존이라는 플랫폼을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해야 될까라는 지점에 대해서도 사실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다른 출판을 시작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도 사실 큰 고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아마존에서 코리아 매거진이라는 키워드를 검색을 하면 크게 두 분류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아이돌, K-팝 스타들의 표지가 등재되어 있는 패션 매거진. 이런 매거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팬들 중심으로 해서 판매가 되고요. 뭐 BTS나 뭐 블랙핑크 같은 유명한 매거진들이 각 멤버별로 커버를 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판매량에 대해서 정확하게 수치는 어려우나 그래도 꾸준하게 그런 독자층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로는 매거진 B를 예로 들 수 있는데요. 사실 매거진 B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 있는 뭐 키오스크, 공항이나 아니면 서점 이런 곳에서도 만날 때면 굉장히 반갑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좋은 지표가 될 수 있겠죠. 이렇게 국내에서 시작했지만 해외에서 더 많이 확장하고 그리고 또 유명해진 이런 매거진이 있다라는 사실이 또 독립 매거진을 만드는 사람으로서 또 그리고 만들고 싶은 사람으로서 굉장히 큰 뭔가 하나의 거점이 될 수 있다라고도 생각을 하는데 안타까운 지점은 국내 독립 매거진 시장은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고 지금 책을 읽지 않은 시대라고 표현을 하지만 독립 매거진 시장은 점점 더 종수와 그리고 다양성이 확대가 되고 있는 실정이나 아마존에 검색해 봤을 때는 사실 그런 분들을 찾아볼 수는 거의 없어요. 그 이유가 사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배송료라는 큰 허들 그리고 아마존에 어떻게 입고를 해야 되는지 방법을 모른다는 게 저는 가장 큰 허들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코트라에서는 지금 초도 물류비라든지 아마존 셀러 교육들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뭐 코엑스나 이런 큰 뭐 홀에서 오프라인으로 진행을 했다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부 줌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장점은 뭐냐면 일단 여기에서 지원을 했을 때 초도 물류비를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고 물론 그 안에서 이제 내부 심사라든지 그런 자격 요건은 갖춰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관세청이라든지 그리고 뭐 수출을 담당하는 국가의 이제 정책을 담당하는 그런 실무진들이 나와서 강의를 하시는 게 저는 되게 좋았었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쨌든 이제 수출, 무역 쪽 파트이기 때문에 관세, 뭐 세금, 뭐 배송료부터 해서 개인이 알기 어려운 굉장히 고급 정보들을 알 수 있다라는 점 때문에 굉장히 유용한 부분이었고, 이런 부분 역시 출판을 하시는 분들에게도 조금 더 많이 알려지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들었어요. 이미 기존의 정부에서 또 운영이 되고 있는 좋은 프로그램인데 주로 품목이 뭐 화장품이나 아니면 뭐 제조업 관련해서 또 중소기업 규모에서 이제 주로 지원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지만 사실 독립 매거진 만드시는 분들 중에서 뭐 영어뿐만 아니라 이제 해외 쪽으로도 굉장히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을 좀 연계를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겠다. 또 홍보를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일단 뭐 시스템 자체를 A부터 G까지 구축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는 그만큼의 비용이나 인력적에서 그 세이브할 수 있는 비용들이 되게 크기 때문에 시스템들을 잘 활용을 하고 여기에 연계를 해서 뭔가 또 독립 출판인들을 위한 뭐 베네핏이라고 할까 아니면 시스템적인 부분을 좀 결합을 한다면 훨씬 더 좀 경쟁적인 분야로서 더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시시적으로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내년에는 저도 사실 오늘 그 이 발표 제안을 주셨을 때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이었는데 어떤 한 1인의 개인 그 독립 출판물을 만드는 사람으로서 이런 것들이 있으니 좀 도와주시라. 어떻게 보면은 연계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그런 좀 팁이나 또 부탁을 또 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바람에서 나오게 되었다는 점도 같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재미있는 건 사실 아마존에서 제일 잘 나가는 K 상품, 그러니까 한국의 상품의 대표적으로 호미는 워낙 그 뉴스나 이런 데서 보도가 많이 되었으니까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옆에 갓 같은 경우에는 킹덤 때문에 코리안 햇, 킹덤 갓, 뭐 킹덤 햇 이렇게 해서 굉장히 화제를 모았고 그리고 우리 눈에는 굉장히 예스러워 보이지만 그게 이제 다른 나라에서 처음 그 갓을 접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센세이셔널한 부분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기존에 있는 제품들도 이렇게 뭔가 콘텐츠로서 화제가 돼서 덩달아 이제 한류 상품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콘텐츠가 가장 큰 뭐 나라나 뭐 기업이나 어느 곳에서나 큰 경쟁력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존에 이런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독립 매거진들을 조금만 서포트해 준다면 우리라고 뭐 아마존뿐만 아니라 이제 이런 경쟁력 있고 좀 특색 있는 K 매거진 시리즈를 뭐 아마존을 넘어서 더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희망도 있고 사실은 한편으로는 큰 바람도 있습니다. 개인 창작자로서는 사실 A부터 G까지 다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뭐 그냥 아름아름 아니면 정말 어떤 분들은 인스타 통해서 누구 계정이 뭐 해시태그 통해서 알게 되었다 이런 뭐 멘트를 주시기도 하셨는데 조금만 더 정보가 이렇게 공개가 되고 정말 그 지원이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하나의 저는 목표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무조건적으로 다 뭐 배송료 지원을 해주겠다 그런 공약이 아니어도 그렇다면 일부를 지원을 해줄 텐데 이러한 방법도 있다라는 가이드를 제안을 하신다면 저는 오히려 해외 매거진을 타깃으로 하는 그런 독립 매거진이라는 새로운 영역도 탄생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존이 어떻게 보면은 시장 업계 공룡이라면 사실 굉장히 재미있는 그리고 지금 눈여겨볼 만한 플랫폼으로는 북샵이 있습니다. 제가 아마존의 새로운 대항마라고 그 표현을 했는데요. 그 이유는 이 북샵이 가지고 있는 사명, 슬로건이 독립문학 공동체의 복지에 기여함으로써 공익에 도움이 된다라는 점이기 때문이죠. 이 슬로건만 보더라도 알 수 있듯이 여기는 철저하게 비영리 단체이고요. 그리고 수익을 더 영세한 어떻게 보면 더 개인의 창작자 영역들에게 어떻게 순환을 시킬 수 있을 건지 굉장히 고민을 하는 적들이 있어요. 그리고 아마존을 포함한 미국의 주요 소매업체에서는 절대 판매할 수 없다는 굉장히 기본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북샵이 미국 전역에 굉장히 확산이 되고 있고 영국으로도 진출이 아니라 스카우트 제의를 받아서 굉장히 많은 지점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중인데요. 사실
처음에 시작할 때 이 사업이 성공할지 아니면 실패할지 가늠할 수 없는 시점에서 아마존을 포기한다는 거는 굉장히 큰 도전이라고도 생각을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북샵 같은 경우에는 그런 규모의 경제가 아니라 우리는 우리 고유의 아이덴티티를 지키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책이 가진 철학이라든지 책의 의미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달하는 그러한 플랫폼이 되겠다라는 그런 기조가 없었다면 지금의 북샵은 탄생하지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운영 시스템이 굉장히 재밌어요. 일단 누구나 계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 계정을 만드는 게 서점 직원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재미있는 건 뭐 쓰리 라이브즈 북스토어 같은 경우인 뉴욕에서도 가장 고퀄리티의 정말 전문가의 그 큐레이션을 받을 수 있는 거기서 일하시는 서점 직원들은 정말 아마 미국 내에서도 이런 서점 책 관련 큐레이션 중에서는 넘버 원일 것이다라는 그런 되게 많은 팬덤을 가지고 있는 책들 서점인데 그렇게 유명 서점에 근무하시는 이제 뭐 그 직원분들께서도 계정을 많이 가지고 계시다는 건 또 되게 눈여겨볼 만한 지점이고요. 그리고 개인들도 이제 계정을 만들어서 자기 큐레이션을 올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쉽게 생각하면 인스타그램을 예로 들게요. 인스타그램 계정 누구나 만들 수 있잖아요. 근데 그 계정을 통해서 자기가 홍보한 그런 책들 그리고 내가 올린 리뷰에 의해서 그 링크를 타고 책을 구매를 할 시에 크레딧이 10%가 돌아갑니다. 말 그대로 주문이 발생을 했을 경우에 내가 잘 올린 리뷰 그리고 내가 올린 큐레이션을 선택한 사람들이 잘 봤어. 너의 추천에 합당한 금액으로 이만큼의 뭐 리워드를 제공을 할게라고 하는데 이 10%가 사실 모이면 꽤 쏠쏠한 금액이라고도 생각을 하고 금액적인 부분을 넘어서 굉장히 재미있는 그런 플랫폼으로 접근을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화제를 보고 어떻게 보면은 독립서점의 온라인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북샵에서는 총 가격, 그러니까 커버 가격의 30%만 마진으로 가지고 가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사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독립 출판을 하시는 분들이나 독립서점에서도 가장 큰 어들이 배송료 그리고 시스템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통, 시스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북샵에서 담당을 해요. 그렇게 일원화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창작자들이 자신의 고유한 창작물들을 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독립서점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굉장히 많이 어렵거든요. 정말 유명한 독립서점들도 지금 직원들을 대폭 감원을 한다든지 없어진다든지 이런 소식들을 계속 접하면서 사실 서점 덕후로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분들에게도 넥스트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책이라는 특성이 사실 오프라인 만지고 보고 뭐 냄새도 맡고 이런 오감의 특성을 굉장히 잘 살리는 오프라인 공간이 더 적합하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사실 지금 코로나 시대에 저희가 온라인을 어떻게 하우투를 생각하지 않을 수는 없는 게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북샵의 큐레이션을 하나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이 데비라는 분은 아마 이 사진상이 있는 한 여자분이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데비의 정말 그 뭔가 그 헐리데이 읽으면 좋을 만한 그런 책들에 대한 리스트들인데 실제로 사람들이 이런 브라우징을 통해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에서 기꺼이 이제 비용을 낼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사실 실제 서점에 가서 뭔가 매대나 아니면 광고에 붙어 있는 그런 책이 아니라 독립 서점에 가는 이유가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형태의 출판물 그리고 굉장히 신선하지만 이제 그 개인 창작자가 만든 그런 특별한 출판물들을 만날 수 있는 경험인데 이런 사적인 큐레이션을 통해서 굉장히 옛날의 책들이 급보상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뭔가 개인이 또 작은 출판사가 만든 그런 책들이 주목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알고리즘 베이스로 해서 이제 추천을 하죠. 어떻게 보면은 유튜브 역시도 알고리즘을 통해서 다음 영상을 클릭하지 않으면 넘어갈 수 없게끔 만드는 굉장히 심리학적인 구조로 잘 짜여진 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걸 떠나서 뭔가 조금 더 오프라인적인 정서를 통해서 AI나 아니면은 뭐 광고나 이런 거 없이 한 개인의 추천을 통해서 나는 뭐 크리스마스 뭐 책을 보고 싶지 않았을지언정 이 사람의 큐레이션이 굉장히 재밌네. 그렇다면 나도 한번 사볼까? 하게끔 자연스럽게 이어진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티핑 포인트라고도 생각을 했습니다. 먼저 일단 고객이 주가 된다는 점에서 그런 차별화가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북샵을 알기 전에는 아마존만 생각을 해봤는데 그렇다면 북샵에서는 어떤 식으로 노출을 하면 좋을까? 저는 어떻게 보면 이제 한국의 매거진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그런 북샵의 큐레이션도 올라오면 좋겠다. 그러면 한국어를 모르더라도 뭔가 그런 화보나 이제 일러스트레이션 아트워크 형식의 책을 선보인다든지 또 그리고 번역이 가능한 책이라면 거기에 관련한 또 리뷰를 올려서 조금 더 많은 분들에게 재밌게 소개할 수 있는 그런 크리에이션 방법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종이 잡지는 사실 저도 출판 스터디를 하면서 알게 된 충격적인 사실이 전체 출판물 중에서 3점 몇 프로 정도 해당할 만큼 굉장히 작은 시장이다라는 그런 통계치를 보고서 정말 뒷목을 잡았던 기억이 있는데 그 시장 중에서도 독립 출판 시장은 더 마이너한 영역이라고 사실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더 많은 독립 잡지들이 쏟아지고 있는 것은 그 잡지만이 할 수 있는 또 그리고 독립 잡지만이 선보일 수 있는 개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모두가 다 어떻게 보면 종이접지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리더의 입장에서도 과연 미래에도 살아남을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게 되는데 초록색 레이아웃을 보시면 사실 이게 잡지의 가장 큰 특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단행본처럼 그냥 네이지에 글만 적혀 있는 게 아니라 잡지는 종합예술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또 레이아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레이아웃 전체로도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글과 그림, 뭐 사진, 일러스트레이션이 같이 함께 녹아 들어가면서 장마다의 예술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잡지의 동작성을 거기에서 찾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이 레이아웃을 사실 웹에서 구현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다 이제 온라인으로 책 보니까 잡지도 그러면 뭐 이북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아? 라고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근데 만들 수는 있지만 사실상 저는 만들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태블릿 PC가 저마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이즈가 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아이패드 13인치겠지만 어떤 사람은 가장 작은 사이즈일 테고요. 그렇다 보면 잡지라는 형태를 구현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잡지가 가지고 있는 레이아웃적인 특성, 예술적인 특성을 반영하기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고요. 물론 와이어드처럼 뭔가 이제 인터랙티브 경험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정말 태블릿이나 이제 온라인에 최적화된 그런 매거진도 있지만 저는 그래도 종이 잡지의 고유성을 가져갈 때 어떻게 보면 그냥 온라인화를 저희가 생각을 할 게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종이 잡지를 잘 파는 방법을 연구해 보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트렌드랑 문화는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잠깐 지나가는 유행이 아니라 이게 문화로 자리 잡아서 뿌리를 내리려면 무엇이 필요할까라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일단 코로나라는 이 팬데믹 현상이 내년이 된다고 해서 완전히 종식된다라고 선언이 된다고 해서 그다음 넥스트 팬데믹이 오지 않을까라는 거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올 수 있다 쪽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온라인으로 또 어떻게 오프의 또 현상을 구현할 수 있을까라는 점을 되게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 해외 진출이 단순히 그냥 또 특히 독립 잡지 영역에 있어서 상징성만 부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시적으로 판매로 이어지고 또 그것이 뭐 브랜드나 아니면 또 다른 뭐 시작점, 새로운 가능성의 연결 지점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사실 각계전투였어요. 자생적으로 원하는 사람이 정말 그 분야를 파서 알아서 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 알아서라는 말일 만큼 무서운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만 도와주고 또 같이 연합해서 할 수 있다면 분명히 세이브할 수 있는 부분들이 크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기존에 어떻게 보면 삽질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이런 실패 경험들을 가지고 있는 팀들과 또 연합을 해서 뭔가 또 새로 해보고 싶은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하면 실패한다, 망한다라는 그런 레퍼런스를 제공을 하는 것도 조금 뭔가 그 진출이라든지 또 확장성에 대해서 조금 더 장점이 될 수 있는 분야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개인 창작자로서 여기 서 있지만 조금 더 큰 단위, 뭐 정부나 그리고 이제 협회나 이런 단위의 정책적인 장기적인 그런 마련들이 시급하다라고도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 넥스트 내년을 또 준비를 하면서 저희가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서점에서 길을 읽는 경험에 대해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단순히 그냥 온라인에서 노출되는 배너나 순위로는 사실 할 수 없는 그런 새로운 책,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는 그런 미지의 경험들을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도록 이런 독립 잡지를 만드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환경 쪽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해 주시면서 또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셔서 바로 이어서 또 시간을 전략하기 위해서 발표 내용이 다 좋은 것 같아서 또 발표를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합정역에서 잡지만 다루고 있는 종이잡지 클럽을 운영하고 있는 김민성 대표라고 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2018년, 2019년 동안 해외 진출을 좀 시도를 하면서 그 사례와 좀 교훈을 좀 적어보려고 발표하려고 하는데요. 여러 사례집에 제가 좀 상세한 내용은 적어놨고요. 이번부터 지금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좀 더 컴팩트하게 내용을 좀 축약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목차는 일단 저희가 왜 독립서점이 왜 해외 진출을 시도를 했는가부터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진출을 하면서 우리가 겪었던 게 무엇인지, 해외 쪽의 니즈는 무엇인지 약간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에는 이걸 통해서 저희가 실제로 느낀 어떤 괴리나 이렇게 좀만 더 지원이 있으면 좀 더 확장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라고 한 아쉬움을 좀 같이 공유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저희가 왜 해외 진출을 하려고 했는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저희 공간에 대한 약간 잠깐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 사실 저희는 지금 한 2년 반 정도 됐는데요. 2년 운영하기도 전에 한 2년 정도를 구상에 좀 시간을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그 2년 정도 구상을 하면서 실제로 제가 해외에 있는 여러 서점들 혹은 해외에 있는 어떤 여러 출판 관계자들에게 콜드메일로 우리가 이제 서울에 이런 서점 혹은 이런 독립서점 잡지 전문 공간을 다 하려고 하는데 너네들한테 좀 도움을 얻고 싶다. 해외 잡지 근황이 어떠냐 이런 식으로 좀 많이 물어봤고요. 약간 그게 좀 더 도움이 돼서 실제로 이제 한국에 외국에 있는 여러 편집장들이 저희 공간을 찾아오기도 하고, 뉴욕에서 어떤 모 편집장이 서울에 이 매거진을 입고하고 싶다고 해서 국내 유일의 어떤 여러 잡지들 입고처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아까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가 어떤 일종의 독립서점보다 좀 약간 다른 형태의 비즈니스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일단 제가 종이접지 클럽 하기 전에 잠깐 서점에서 1년 정도 근무를 하면서 출판업에 대한 좀 여러 가지 현실적인 시장을 좀 바라본 적이 있는데요. 그때 느꼈던 굉장히 큰 한계점이 있습니다. 이제 뭐 커피나 혹은 북토크로 기반이 된 독립 서점의 어떤 수익 구조에 대한 여러 가지 현실적인 한계성을 좀 많이 느끼고 있었고, 또 하나는 제가 종이잡지 클럽을 하면서 그리고 하기 전에 여러 잡지들을 읽으면서 느꼈던 잡지 콘텐츠에 대한 믿음이라는 게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외 진출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 기반 사항들이 사실 되게 많이 갖춰져 있었는데요. 저희가 여러 가지 해외 서점들이나 총판들과 여러 가지 네트워크를 계속 하고 있었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먼저 제안을 하기가 이미 네트워크가 이미 다 확보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대로 그러면 해외 쪽 서점과 총판에 한국의 잡지들을 소개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장기적으로는 국내외를 아우르는 출판 커뮤니케이션 허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고요. 또 하나는 지금 국내 잡지사 분들과 해외 네트워크 간에 좀 되게 많은 미싱 링크가 존재하는데, 그런 걸 저희가 중간에서 연결고리 역할을 해주면서 좀 출판 마케팅 또는 라이센스 에이전시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제가 여러 가지 이거는 잡지뿐만 아니라 출판계 전체에 갖고 있는 생각인데요. 여러 가지 국내 시장 자체가 그렇게 큰 시장이 아니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해서든지 좀 해외 진출을 통한 수익 다각화를 좀 하는 게 여러 출판인 분들이 좀 더 다각화된 콘텐츠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해외 진출을 시도하게 됐습니다. 일단 저희가 독립서점 진출 사례와 교훈을 말씀드리기 앞서서 이 사례는 2018년 하고 있었고, 실제로 도쿄 아트북 페어 같은 경우에는 에이전시 역할로 초대를 받기도 했었는데
코로나 이슈로 되게 많이 이렇게 지연이 된 점 일단 양해를 부탁드리고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북미와 유럽 시장을 우선적으로 진출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제가 생각할 때도 저는 이제 영어권에 되게 오랫동안 속해 있었기 때문에 영어 네트워크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고, 이제 뉴욕에 제가 예전에 살 때 이제 스트랜드 북스토어랑 되게 많이 자주 다니면서 거기에 있는 여러 매니저분들과 좀 알고 있었던 사이기도 해서 이제 이런 메일을 보내는데 큰 무리는 없었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뉴욕과 런던에 이 두 서점이 저희 공간 그 종이 잡지 클럽이 제안한 여러 제안에 굉장히 호의적으로 받아줬습니다. 이제 스트랜드 북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되게 흥미로운 서점 중에 하나인데요. 뉴욕에 굉장히 많은 지점들이 있고 자체 총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총판을 통해서 자신들 총판에 통과된 서점만 이 서점에 이제 입고될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해당 총판 큐레이터랑 얘기를 해서 여러 잡지들, 한국에 있는 몇몇 잡지들을 소개하기도 하고, 이제 나우 매거진 같은 잡지들은 입고가 실제로 되기도 했고요. 이제 런던의 맥컬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굉장히 많이 좀 벤치마킹도 하고, 여기 대표인 제레미 레슬리랑은 지금도 여러 가지 좀 페이스타임이나 여러 이메일들 통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약간 어떤 파트너십 같은 계약을 맺어서 좀 저희가 국내와 영국의 어떤 여러 가지 잡지들을 소개하고 있는 형태로 계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아시아 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그 북미와 유럽 시장을 경험하면서 느꼈던 감정 중에 하나는 너무 거래 조건의 괴리 혹은 번역료와 배송비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을 깨닫고, 그러면 좀 더 아시아 시장을 중심으로 진출해보자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타이페이에 있는 성품 서점이라고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서점이라는 서점이 있는데요. 이 서점과 컨택을 했고, 현재 이제 코로나19 이후에는 실제로 저희가 아마 계약을 체결할 것 같은데, 저희가 타이페이 시장을 그러니까 대만 시장을 좀 이제 눈여겨본 이유 중에 하나가, 처음에는 사실 중국 시장을 좀 진출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는 그 출판이나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 때문에 한국에서 바로 출판물이 중국으로 넘어가기에는 좀 여러 가지 한계가 분명히 있었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있는 저희 쪽 중국 네트워크가 소개해준 이야기가 대부분 이제 대만에서 여러 가지, 특히 이제 타이페이에서 여러 가지 시장을 만들어서 중국에서 타이페이에서 이제 거래를 한다, 약간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해주시는 걸 듣고, 타이페이에서 이제 이런 S라이트, 성품 서점이랑 여러 가지 컨택을 했고요. 실제로 좀 좋은 결과를 얻어내긴 했습니다. 지금 실제로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계약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늦어지긴 했는데, 실제로 한국 잡지에 굉장히 많은 관심이 있었고, 꼭 아까 정유미 대표가 말씀 주신 K-팝이나 매거진 B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나 아니면 여러 가지 라이프 스타일을 다루고 있는 잡지들에 대한 유통도 저희에게 여러 가지 문의를 한 적이 있었고요. 이제 츠딸 같은 경우에는 저희한테 가장 호의적이었던 서점이었습니다. 이제 볼드 저널이 입고되는 사례를 보여주면서 일본판이 아니라 영문판으로도 이제 일본 서점에 진출하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는 걸 저희한테 좀 안내를 해줬고요. 자신들이 알고 있는 총판, 그다음에 좋은 관계를 갖고 있는 일본 내에 있는 여러 서점들을 저희한테 소개를 해주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약간 성공 사례만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진출 사례의 교훈을 좀 약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우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한국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잡지 컨텐츠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이제 스트랜드 북스토어 아까 제가 다 설명드렸던 내용들인데, 여러 가지 이제 북미 유럽도 마찬가지고 대만과 일본 역시 이제 서울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이런 잡지 씬의 움직임에 좀 흥미를 많이 가지고 있었고요. 어쨌든 서점들 입장에서는 계속 새로운 자신들만이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컨텐츠들을 보여주는 게 중요한데, 서울에서 온 잡지, 한국에서 온 잡지라는 게 굉장히 좀 유니크하게 작용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다 여러 가지 이제 거래로 이어지지 않은 몇 가지 이유들이 정말 강력하게 있었는데요. 실제로
제가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더 느낀 건 이제 국내 독립 잡지씬이 굉장히 좀 열악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제가 이제 사례도 발표드렸습니다만 뭐 매거진 B나 나우 매거진, 볼드저널 같은 경우에는 이미 5인 이상의 기업 규모를 갖고 있는 회사고, 뭐 매거진 B 같은 경우에는 여러 뭐 건축이나 여러 문화 사업을 많이 하고 있고, 볼드저널도 마찬가지로 디자인 사업을 많이 하고 있고, 나우 매거진 같은 경우도 아모레 퍼시픽이나 아니면 뭐 블랙야크 같은 여러 브랜드에 기반한 기업 형태의 매거진을 만들고 있는 분들이고요. 지금 이 3, 5인 규모로 만들고 있는 독립 잡지 그 사들의 특성상 그 해외 진출에 대한 욕구는 분명히 있을 수 있는데 실현시킬 수 있는 인력이나 자본이 저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주기가 긴 독립 잡지 특성상 이제 월간지나 단행본 중심의 지원 산업에 이제 잘 신청이 되지 않는 것도 하나의 제가 느낀 괴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 잡지 협회에서 번역 지원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 같은 경우에 이제 월간지만 대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마찬가지로 이제 출판 번역 지원 같은 경우에는 단행본 중심이기 때문에 한 호만 이제 지원이 가능하지 잡지 전체에 대한 지원은 좀 많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와 해외 거래 조건이 굉장히 큰 괴리가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국내에 있는 국내 잡지를 받을 때 도매가 70%의 이제 거래 조건으로 지금 입고를 시키고 있는데요. 해외 시장 같은 경우에는 도리어 한국에 보내는 저희 종이잡지 클럽에 보내는 조건 자체가 도매가가 55%에서 60%로 오고 있고요. 번역비와 배송비로 인한 저희가 해외로 보낼 때는 번역비와 배송비로 인한 굉장히 큰 비용이 부담되는데 해외에서 저희한테 보내줄 때는 자기네들이 배송비를 다 부담한다고 할 정도로 그게 여유가 없더라도 그냥 자기네들이 다 배송비를 부담하고 거래 조건도 55%에서 60%다 보니까 굉장히 아이러니하게 저희가 국내에서 받는 매거진들보다 도리어 거래 조건이 좋은 조건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 가을 특별 세션에서 한번 이제 함께 하셨던 분이 저한테 말씀 주셨는데 라이센스 판매도 역시 해외에 어떤 인지도가 없고 실물이 많이 나가 있지 않은 상황에서 해외 출판사의 PDF 파일로 이제 라이센스를 제한하는 현실이 그렇게 쉽지 않은 현실이라는 것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진출 확대를 위해 저희가 바라는 정책 방향을 좀 몇 가지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은 좀 잡지계와 서점계의 언어를 이해하는 글로벌 에이전시를 좀 육성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런 에이전시가 어떤 독립 서점들이 이런 역할을 좀 해주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꼭 이게 해외 진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역할에서 출판과 서점이 함께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정말 강력하게 있습니다. 이제 독립 잡지가 편집부를 많이 늘리지 않는 이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자유롭게 행동하기 위함, 그리고 컨텐츠를 좀 어떤 압박이나 압력 없이 인건비 압력 없이 만들고 싶은 이슈도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도리어 이제 서점에서 그런 역할들을 좀 분담을 해서 여러 잡지가 단일 잡지가 해외 진출하는 데 쓰일 리소스를 하나의 여러 잡지들의 플랫폼으로 기획을 해서 여러 잡지들을 소개하는, 여러 국내 잡지들을 해외에 소개하는 역할을 저는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글로벌 에이전시가 좀 육성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전통적인 좀 책과 잡지를 나누는 시선에서 좀 벗어나서 전향적으로 그냥 출판 콘텐츠 자체에 대한 지원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독립 잡지는 그냥 기존의 어떤 기준으로 보자면 단행본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주기적으로 나오고 잡지라고 하기에는 또 너무 주기성이 긴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제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흥미롭게 느껴질 수 있는데 어떤 지원을 받는 사업에 있어서는 계속 외면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잡지사분들 각계 전투하는 거 형태로 자신들의 컨텐츠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계신데 이 부분에 대한 좀 넓은 지원이 가능하다면 좀 더 좋은 컨텐츠가 만들어지지 않을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해외 진출을 이제 노력하는 여러 잡지사 혹은 그런 에이전시들에게 일정 기간 어떤 번역이나
배송에 대한 지원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이제 한 1년이란 기간이 사실 굉장히 짧은 기간이더라고요. 진짜 짧은 기간이었는데 국내 잡지를 소개하는 것만으로도 1년이 다 소비됐고 실제로 각 서점에 얼마나 팔리고 있는지, 어떻게 반응이 있는지를 보려면 좀 더 장기적으로 한 3년 정도는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기간 동안 저희가 잡지사분들 혹은 해외 서점들한테만 번역이나 배송에 대한 비용을 부과하는 것은 좀 되게 현재 이제 잡지 시장 씬 자체에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정 기간 동안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지원을 해주시고 이제 독립 잡지들이 좀 더 해외 진출에 대한 관심을 갖고 해외 시장에 대한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느끼신 바를 이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감안해야 될, 특히 이제 이 패러다임 전환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그 여러 가지 방식에 너무 우리가 매몰되어 있는 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또 이 발제를 들으면서 또 하게 됩니다. 새로운 시도들이 이렇게 좀 성공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조성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아마 그래서 이 학회 이름도 매거진 융합학회로 바꿨다는 그 의미를 우리가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지정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태계 대표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네, 브로드컬리 편집부에서 발행과 편집 맡고 있는 조태계라고 합니다. 오늘 발제해 주신 내용들 정말 재미있게 잘 들었고요. 제가 들으면서 궁금했던 내용들도 있고 해서 한번 여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그 김민성 대표님 발표 들으면서 이 독립잡지 편집부가 3, 5인 규모의 작은 규모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고 그 이유가 자유로운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규모를 작게 유지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결과적으로는 해외 진출하는 데 있어서 인력의 부족으로 이어지고 또 기회를 포착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의 요소로 작용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편집부 경우에도 그 한 시리즈 만들 때 한 4명 정도 모여서 이제 작업을 하고 또 작업이 끝나면 헤어지고 하는 형태로 되어 있어서 만들 때는 4명이 모여있지만 만들고 나서 유통이나 이런 과정에서는 또 발행하고 있는 저 혼자 작업을 해서 말씀해 주신 그대로 해외 진출에 대한 희망은 있으나 그걸 실행할 수 있는 여력은 없는 사정이 있거든요. 근데 이걸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은 과연 해외 진출을 시도하는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큰 꿈일 수 있는데 그걸 실행했을 때 과연 우리 편집부에 득이 될지 혹은 독이 될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고민이 많이 들어요. 해외 진출을 시작하게 되면은 이런저런 비용이 수반될 거고 그를 위해서는 뭐 규모를 늘리기 위해서는 현재 발행하고 있는 작업 외에도 뭐 외주를 뭐 더 해야 될지 매출을 늘려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해볼 만한 일인가 아니면 하지 않는 게 오히려 나을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그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독립잡지 편집부의 작은 규모와 해외 진출이 이제 함께 갈 수 있는 개념일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 드리고 싶었고 하나 더 질문드리면 나우 매거진이 이제 스트랜드 북스토어에 판매가 되고 있고 골드 저널이 치타야에서 판매가 되고 있다면은 혹시 실제 판매 현황에 대해서 혹시 그 들을 수 있다면 네 이게 모르겠습니다. 들을 수 있는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혹시 살펴줄 수 있으면은 큰 참고가 될 것 같고요. 제가 하나만 더 정유미 대표님께도 제가 질문이 있었는데 그 아마존에 입점하는 게 가능하다고 가능성을 언급해 주셨는데 혹시 실제로 진행을 하셨는지 그리고 하시면서 느끼셨던 아마존에서 독립잡지 판매에 대한 어려움
혹은 판매를 실행했을 때 얻게 되는 기회 같은 것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게 있다면은 들어보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우리 조학민 교수께서 더 덧붙여서 우리 발제 달께는 메모해 놓으셨다가 나중에 기회 드릴 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매거진 미디어 융합학회 연구이사 조학민입니다. 우선 정유미 대표님하고 김민성 대표님 두 분 발표 잘 들었습니다. 아까 이제 김동규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현장에서 느끼신 그리고 체험하신 해외 진출 관련 노하우와 어려움을 직접 들으면서 이렇게 발표와 토론 자리를 마련하는 것은 굉장히 시의적절하고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실은 저희 학회하고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이 주제와 좀 연결이 돼 있는데요. 저희 학회에서 얼마 전에 이제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독립잡지 현황 분석과 지속가능성 전략연구라는 연구를 수행을 했습니다. 그 인터뷰가 있었는데요. 지금 여기 계신 세 분 보고서 이제 제가 인터뷰를 했었는데 여기서 이제 해외 진출에 대한 필요성, 그리고 가능성을 이미 한번 말씀을 해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를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한번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저희 학회에서 이렇게 중요한 주제로서 다루게 돼서 상당히 저는 뜻깊게 생각을 하고요.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또 질문을 자꾸 이것저것 많이 드리면 너무 부담이 되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저는 학자로서 그리고 이제 실은 이제 저희도 정책 연구를 했지만 이 처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처음으로 독립잡지의 해외 진출에 대한 논의와 토론자이기 때문에 뭔가 여기서 구체적인 뭐 대안을 내놓고 이런 건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행적으로 좀 필요한 것들이 몇 가지 있다고 생각되는데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해외 진출에 욕구가 있는 잡지사들과 이제 소통 기회라든지 실은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발표에서 언급하신 뭐 판매량도 높고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잡지사들 외에 보다 열악한 위치의 잡지사들은 실은 고민은 있지만 실행은 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외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잡지사들, 매거진비도 있고요, 나온 매거진도 있고 옆에 계신 이제 포포포 매거진에 이제 정유미 대표님도 계시지만 그런 잡지사들, 종이잡지 클럽 같은 에이저씨들과 또 관심 있는 아마 잡지사들이 많으실 거예요. 이런 분들이 좀 모여서 노하우 공유도 하고요. 정책적, 제도적 방안을 고민하는 자리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마 저희 학회에서 이런 허브 역할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문화부에서 좀 적극 검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거죠. 어떻게 보면 해외 진출을 위해서 재반 지원 사업을 좀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실은 이제 추후에 이제 간담회를 한다든지 뭐 설문을 통해서 니즈를 직접 수렴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우수한 독립 잡지들이 이제 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마련해 주는 것도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김민성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번역 제작비 지원 사업을 지금 문화부하고 잡지협회가 하고 있는데요. 제가 지원 자료를 찾아보니까 매월 월간지를 발행한 잡지사로 이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실은 독립잡지사들이 첫 단추부터 이제 좌절을 하는 상황인데요. 자격을 재조정한다든지 혹은 이제 독립잡지사들만을 위한 지원 사업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요즘 이제 BTS를 비롯해서 한류 열풍이 굉장히 거센데요. 우리가 이제 사회 문화적 특징을 보다 이제 많은 외국인들에게 전달하는 것은 저는 인쇄매체만한 것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해외에서 주목하는 우리의 잡지들은 보면은 독립잡지들이 다 대다수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한국의 이제 모노클이라든지 캠퍼커를 꿈꾸는 잡지사들을 조력해서 해외 진출을 현실화하는 제도 정책을 할 필요가 있겠고요. 저희 학자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력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이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두 분 말씀 너무 잘 들었고요. 제가 일단 조태계 편집장님이 질문 주신 거에 대한 좀 답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저는 일단 해외 진출이 꼭 필요하냐라는 지점에 대해서는 모든 해외 독립 잡지들이 해외 진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만,
약간 컨텐츠적으로 좀 더 지금 여러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잡지사들은 좀 더 수익을 좀 다각화하고, 그 다음에 이게 사실 해외 진출이라는 게 그냥 단순히 우리 어디 서점에 입고됐다 이게 의미가 아니라, 어쨌든 영문권으로 만약에 어떤 한 시장에서 그 주목을 받았을 때 국내 출판계와는 굉장히 다른 형태의 수익성을 얻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이거는 아주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실제로 어떤 모 잡지사에서 이제 굉장히 큰 브랜드에 이제 취재 요청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이 알려진 잡지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브랜드에서 한국에서만 만들어지고 있는 잡지이기 때문에 취재가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이제 거절을 한 적이 있는데, 그런 형태로 어떤 컨텐츠 취재적인 부분에서도 저는 좀 더 다각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당연히 수익적인 부분을 저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좀 여러 글로벌 에이전시들을 통해서 협업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브로드컬리라는 잡지가 단독으로 해외 진출하는 건 굉장히 많은 비용이 필요하지만, 그 여러 잡지, 그 해외 진출을 원하는 여러 잡지사들을 모아서 해외 북페어를 담당자가 나간다든지, 아니면 그들을 모아서 우리가 하나의 어떤 해외 총판 혹은 메이전시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사실 배송비나 이런 부분도 조금 더 다운시킬 수 있는 부분이고, 무언가를 잡지를 소개함에 있어서도 좀 더 스토리텔링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판매 현황에 대해서 이제 여쭤보셨는데, 제가 정확히는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이제 매거진 B 같은 경우는 국내판을 만들지 않아도 될 정도로 이제 해외판이 굉장히 좀 반응이 좋은 걸로 알고 있고요. 볼드저널도 생각보다 잘 나가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고, 특히 이제 일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좀 굉장히 보수적인 집단이다 보니까 한국의 아빠 문화를 보면서 한국이 이렇게 진보적이라고 생각할 정도의 어떤 되게 신선한 반응을 느끼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제 나우 매거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중개했기 때문에 되게 잘 알고 있는데요. 지금 한 3번 정도 배송을 저희가 맥컬처 쪽에 진행한 걸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만 말씀드리면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정유미 대표님한테, 그리고 이제 조항민 이사님 말씀 주신 것도 제가 말씀을 조금만 덧붙이면은, 저는 그러니까 저는 처음부터 이런 독립 잡지가 해외로 진출해서 무조건 잘 될 것이다라는 생각은 어, 많이 안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어느 정도의 분명히 시간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른 외국의 문화에서 좀 시행착오를 해보고, 그걸 통해서 좀 더 새로운 컨텐츠를 개발한 매거진이 나와서 좀 더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네, 제 말은 여기로 줄이겠습니다. 그 아마존 입점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현재 지금 아마존 입점을 그 준비 중이고 입점한 상태는 아닙니다. 저희가 그 아마존 입점을 사실 고민을 하게 된 건 그 코로나 시대로 접어들면서 도대체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느냐라는 고민에서 시작이 되었는데, 우연히 코트라에서 하는 이제 강의나 이런 것들을 발견을 하고서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기존에 만들었던 걸로 진행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더 한양 변기에, 그러니까 일부만 사실 변기된 거랑 전체가 변기된 거랑은 또 읽는 독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허들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그렇다면 다음 호에서는 그냥 전부 한양 변기를 통일을 해서 조금 더 처음 보는 매거진이지만 나도 읽을 수 있다라는 것들을 전달을 하면서 접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저희가 다음 호부터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공부를 하면서 느끼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건 역시도 사실 뭐 비용이라든지 뭐 배대지라는 뭐 그런 가장 큰 베네핏이 있다라고는 하더라도 되게 많은 지식 기반을 필요하고, 그를 위해서 시간과 또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같이 생각을 하는 부분이, 뭐 종이접시 클럽처럼 이렇게 국내에서 뭔가 이런 정말 성지잖아요. 이런 곳에서 에이전시를 맡아서 뭔가 그런 걸 중개를 하고 이어주신다면 그게 가장 큰 가능성이자 좋은 루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오늘 이 두 주제 발표는 그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또 실제 부닥치는 문제들에 대한 우리 정보 제공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 이제 학계뿐만 아니라 정책 당국에서도 아주 이걸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융합이라는 환경 안에서 이제 경계가 무너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미디어 간의 경계도 무너지고 산업 간의 경계도 무너지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새로운 어떤 거 아까 지금 정책적 지원에서도 이제 그런 말씀 하셨지만 지원 체계가 기존의 그 잡지의 어떤 형식에 맞추다 보면 이제 사각지대가 생기게 되고 또 소외당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패러다임에는 맞지 않는 그런 게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논의가 이제 현실적으로 이렇게 당면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협업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지금 많이 하시네요. 그거는 특히 이제 독립 잡지나 독립적으로 어쩌면 개인으로 이렇게 이제 도전하는 아니면 사업자로서 도전하기 때문에 갖고 있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거고 또 이 융합 환경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공유와 협력이기 때문에 협업이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살릴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논의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아마 이분들은 특히 해외 진출이기 때문에 더욱더 외롭고 힘든 길을 가고 계신 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들어서 박수로 환영을 하고 격려해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정책 당국에서도 저뿐만 아니라 이런 점들을 많이 앞으로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의견을 또 이후에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주제는 독립잡지 서점의 해외 진출 위한 과제와 전략으로 두 분의 발제와 두 분의 지정 토론을 들어봤습니다. 이것으로 주제 이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루 종일 계속 진행되고 있는 세미나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 곧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제자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미디어 이용 변화와 의미에 대해서 고려대 학부대학 강사이신 유숙 씨께서 발제를 맡아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발표를 맡게 된 유숙입니다. 제가 발표할 주제는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미디어 이용 변화와 의미입니다. 올해 아무래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제 사회 여러 분야에서 변화가 많이 있었는데 이 중에서 미디어 분야에서 일어난 변화들을 제가 다시 한번 좀 간략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목차를 설명드리면 첫 번째로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그런 사회적인 배경, 그리고 두 번째로는 좀 카테고리를 나눠서 변화한 미디어 이용 양상을 짚어봤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러한 변화가 시사하는 바, 그리고 의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갖춰야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좀 담아봤습니다. 우선 다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그 코비드19 감염병으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 상황이 발생을 했고 이 감염 예방을 위한 조치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면서 외출이나 모임 같은 것들을 다 자제하고 있죠. 그리고 이걸 계기로 해서 집 안에서 모든 일을 처리하고 또 뭐 여가 같은 것도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홈코노미라던가 홈족이라던가 이러한 뭐 말들이 많이 쓰일 정도로 우리의 그 생활 방식 자체가 많이 변화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서로 대면하지 않는 그 비대면의 시대, 소위 말해서 언택트의 시대가 가속화됐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원래 이 언택트라는 말이 접촉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어떤 무인 결제 키오스크 시스템이라던가 아니면 인공지능 챗봇 시스템 이런 것들, 그런 그 기업에서 뭐 비용이라던가 아니면 관리 효율성을 위해서 시도했던 그런 비대면 기술 아니면 거기에서 비롯된 생활 문화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말이었는데 이 코로나 팬데믹이 벌어지면서 이러한 흐름이 의도치 않게 조금 빨라진 경향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 오른쪽에 있는 그림의 설문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언택트 문화가 긍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로 이제 바이러스 확산으로부터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문화라는 것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언택트 문화에 대한 어떤 심리적인 장벽 같은 것들이 안전이라는 공공가치를 그렇게 공공가치를 지키는 것을 위해서 어느 정도 무너지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뭐 여기 보시는 분들도 이제 대학에서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대학에서도 향후 이제 몇 년 안에 그 온라인 강의를 점차적으로 늘려가려는 그런 계획 정도는 가지고 있었는데 이렇게 좀 갑자기 반강제적으로 전면적인 온라인 강의를 시행하게 될 줄은 아마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처럼 우리 사회나 생활의 많은 부분이 언택트로 바뀌게 되었는데요. 그 변화의 중심에 미디어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변화에는 어떤 미디어 콘텐츠의 이용이 많아졌다는 이야기에서부터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디지털 미디어가 매개하게 됐다는 이야기까지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될 수가 있는데 그것을 이제 카테고리별로 좀 나눠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을 받은 이제 미디어 또는 그 주변 산업을 세부적으로 보면 그 긍정적인 영향을 받은 경우는 OTT라던가 뭐 웹툰, 웹소설 이런 것들이 있고 부정적인 영향은 이제 영화관이라던가 공연 산업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을 동시에 받은 것은 TV 방송 분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동영상 콘텐츠 시장 내에서의 변화를 볼 수가 있겠는데요. 월정액 결제로 해서 그 무제한으로 동영상 콘텐츠를 볼 수 있는 그런 OTT 서비스의 이용량이 크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처음 확진자가 발생을 하고 대규모로 퍼져나가기 시작했던 그 시기인 올해 이제 1월부터 4월까지 넷플릭스 누적 이용 시간을 보면 전년 동기 대비해서 186% 상승한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웨이브 역시 같은 기간 동안 118%나 이용 시간이 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각을 조금 더 전 세계로 확대해도 마찬가지 그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넷플릭스 실적 발표에서 올해 이제 1분기 전 세계 신규 가입자는 당초에 예상했던 700만 명보다 2배 이상 많은 1,577만 명이었고 그 1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27.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특히 죄송합니다. 특히 이런 그 OTT 쏠림 현상 같은 경우에는 이번 팬데믹의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던 그 영화관과 비교를 해보면 더 확실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왼쪽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 주문형 구독 비디오 서비스 그리고 영화관 매출을 비교한 것인데요. 그래프의 기울기를 보시면 작년까지의 수치를 봐도 2019년까지는 이 노란색이 극장 매출을 의미합니다. 2019년까지 극장은 완만하게 조금 상승하는 것이었고 구독형 비디오는 가파르게 상승을 하다가 올해를 기점으로 그래프가 엇갈리면서 이제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가 추월하는 것이 예측이 되긴 했었는데 이 팬데믹의 영향으로 극장 수익이 급감을 하면서 예상보다 더 빠르게 그 격차가 벌어져 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유튜브도 마찬가지인데요. 유튜브도 마찬가지로 이용이 급증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지난 6월에 국내 이용자들의 이용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이용 시간을 보면 유튜브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26%가 증가했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틱톡이나 넷플릭스 그리고 뭐 웨이브 같은 그런 다른 동영상 앱들도 유튜브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대부분 이용 시간이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 같은 경우에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상황에 대한 그런 관심이 증가하다 보니까 뉴스 시청 시간이 증가했고 그리고 가정 내 체류 시간이 증가한 그런 이유들로 인해서 TV 시청 시간 자체가 굉장히 많이 증가했지만 그에 반면에 경기 침체로 인해서 TV 광고 시장은 굉장히 위축됐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콘텐츠 제작 방식 자체가 변화했다는 것인데요. 이 팬데믹 초기부터 일부 방송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스태프 중에 확진자가 나오면서 녹화 일정이 중단되는 그런 일들을 겪었습니다. 콘텐츠 제작이라는 것 자체가 다양한 전문가들이 협업을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어떤 대면이나 접촉 자체가 방역을 위협하는 그런 일이 되면서 제작이 돼야 송출의 차질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녹화를 진행할 수 있는 어떤 다른 방법을 좀 찾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난해까지 한창 인기를 끌었던 그런 여행 프로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없어졌고, 그 장수 프로그램인 KBS의 전국 노래자랑이라던가 아니면 TVN의 유퀴즈 온 더 블럭 같은 그런 일반 시민들과 직접 이렇게 호흡하고 직접 만나는 그런 프로그램들은 다 포맷을 변경해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개 코미디라든가 아니면 음악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도 관객 없이 녹화를 진행한 지가 몇 달이 지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아예 새로운 포맷을 시도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그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시청자하고 직접 온라인으로 소통을 하기도 하고 인터넷과 스마트 기기만 있으면 누구든 방송 제작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열린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초기에 이제 놀면 뭐하니 같은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방구석 콘서트라고 해서 그 취소된 공연을 TV에서 대신해서 보여주는 그런 그 특집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트롯신이 떴다 해서 랜선 버스킹이라고 해서 시청자의 반응을 함께 보여주는 프로그램이 있고, 그리고 백파더라는 프로그램은 시청자와 실시간으로 함께 만들어가는, 그래서 시청자가 또 다른 주요 출연자가 되는 그런 프로그램도 등장하게 됐습니다. 다음으로는 독서 관련 콘텐츠의 변화인데요. 2020년 9월 기준으로 해서 한국콘텐츠진흥원 조사를 보면 웹툰, 웹소설 산업은 코로나19 이후에 확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발생 전에 웹툰, 웹소설 플랫폼의 월 평균 소비 지출 금액은 5,864원이었는데요. 코로나 발생 후에는 12,321원으로 2배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대폭 증가했고, 이제 코로나 종료 후를 좀 전망을 해보면 8,354원으로 코로나 발생 전과 대비했을 때 42.5% 증가한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전과 후를 대비했을 때 웹툰, 웹소설 플랫폼이 어떤 동영상 플랫폼 다음으로 많이 성장하는 그런 플랫폼으로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는 결과들이 많고요. 이것은 이제 인터넷 문화에 익숙한 그런 청장년층의 소비 패턴이 온라인 독서 산업 매출에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웹툰, 웹소설 외에도 리디북스라던가 밀리의 서재, 윌라, 네이버 오디오 클립 그런 전자책이나 오디오북 서비스 시장도 코로나 팬데믹과 맞물리면서 더 성장하는 추세에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공연이나 기타 문화들에서 이제 디지털 미디어가 새롭게 파고든 또 매개하게 된 그런 사례들인데요. 초기에는 이 대중문화계에서 연예인들이 팬들과 소통하는 방식으로 SNS 라이브라든가 아니면 뭐 네이버의 V앱 라이브 같은 것들을 이제 택해서 팬들과 소통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취소된 공연 대신에 오프라인 공연 대신 랜선 공연을 열게 되면서 이러한 변화가 본격화됐다고 할 수 있겠고요. 디지털 미디어라던가 디지털 플랫폼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가요계에서는 콘서트나 팬미팅에 활용하기도 하고, 영화 개봉 때는 무대 인사를 대신해서 온라인으로 관객들과 직접 대화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뮤지컬 공연을 온라인으로 보여주기도 하는 그런 변화가 있었습니다. 특히 클래식이라던가 무용 같은 경우에 평소 일반 대중들이 조금 접근하기 어렵고 좀 심리적인 그런 진입 장벽이 있는 그런 예술계에서는 이러한 온라인 공연을 계기로 해서 조금 더 관객층을 확장하는 효과를 노리고 있기도 합니다. 이것처럼 다양한 장르에서 온라인 공연이 오프라인 공연을 대체하고 있고, 어떤 일부 엔터테인먼트사들의 경우에는 이러한 유료 온라인 공연을 새로운 수익 모델로 삼아서 어떤 수익 창출을 해보고자 하는 그런 시도들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동이 자유롭지 못해지면서 이 여행에 대한 갈증이나 욕구가 심해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그리고 그 유튜브의 실시간 중계 채널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전 세계 각지를 온라인으로 구경을 하는 그런 새로운 놀이 문화가 또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증강현실 기술을 이용해서 그 박물관이나 전시회를 관람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운동시설에 가지 못하기 때문에 집에서 할 수 있는 홈 트레이닝 콘텐츠 같은 것들이 다양화되는 것도 이 팬데믹의 여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디지털 미디어가 매개한 또 다른 중요한 변화는 이 쇼핑에도 있는데요. 일단 오프라인 쇼핑이나 외식 같은 것들이 제한을 받게 되면서 온라인 쇼핑 자체가 크게 늘어났다는 것이 하나의 포인트입니다. 작년 3월하고 올해 3월을 온라인 쇼핑 거래액을 기준으로 해서 비교를 해보면 가장 많이 증가한 것은 음식 서비스, 그리고 음료, 식료품, 그리고 생활용품 등이 적게는 40에서 많게는 70%까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 고위험군이라고 하는 그 고령층의 온라인 온라인 쇼핑 유입 추세가 눈에 띄는 점인데요. 그 미국의 이제 베이비붐 세대라고 하는 56세에서 74세 그러한 베이비붐 세대가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해서 그 온라인 서비스를 처음 접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쇼핑을 그렇게 선호했던 그런 고령층이 이러한 팬데믹을 계기로 해서 온라인 쇼핑의 편리함 등에 눈을 뜨고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하면서 팬데믹 이후에도 온라인 쇼핑 이용을 계속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오른쪽 사진에 보시면 라이브 커머스가 급부상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 스마트폰과 모바일을 기반으로 하는 라이브 커머스가 새롭게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 홈쇼핑처럼 실시간으로 판매가 진행이 되지만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서 더 간편하게 접근할 수 있고, 또 댓글을 통해서 그 판매자와 직접 소통이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으로 꼽히고 있고, 그래서 이제 모바일 동영상 콘텐츠에 익숙한 세대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라이브 커머스 이용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전시회를 AR로 구경을 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AR을 이용한 시착 서비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가상으로 액세서리라던가 옷을 착용을 해보고 나한테 어울리는지 확인을 한 후에 온라인으로 바로 구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이 이제 제공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기존의 온라인 쇼핑이라는 것이 시착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었는데, 이러한 것들을 이제 증강현실 기술로 보완을 하게 되면서 앞으로 이러한 AR 시장 변화의 의의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그 언택트와는 다르게 여기서는 온택트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비대면 비접촉을 의미하는 언택트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그 온라인 접촉을 의미하는 뜻에서 온택트라는 단어를 요즘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오프라인 중심이었던 어떤 인간과 인간, 그리고 인간과 사회의 연결 그 자체가 온라인으로 중심축이 이동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 코로나 확산 예방을 위해서 우리가 물리적인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세상과의 연결은 끊이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그 연결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 온라인, 그리고 디지털 미디어 또는 스마트 미디어 이런 것들을 이제 찾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온택트 시대에는 미디어를 통한 소통과 연결이 새로운 기준이 될 것이고, 또 미디어가 매개하는 사회관계가 우리 생활의 중심이 되는 그러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시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그 경계해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이 정보 격차 문제와 그리고 중독의 문제입니다. 장애인이라든가 고령층, 저소득층 같은 그런 정보 취약계층 같은 경우에는 이 디지털 정보화 수준이 일반 국민의 70%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스마트폰 보급률 자체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높은 편이지만 이 정보 취약계층에서 이 스마트폰의 기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제 기술 변화를 따라가는 것이 버거운 상황이었는데, 온택트 문화가 더 강화될수록
이러한 정보 취약계층과 일반 국민들과의 격차는 더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외부 활동이나 모임이 줄어들면서 우리가 미디어 이용이 더 많아지고 그 미디어를 통한 소통이 증가하다 보니까 이것이 자칫 중독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단순히 미디어 중독이라는 것을 미디어 사용 시간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밖에 나가지 못하면서 어떤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것들, 그런 코로나 우울증 같은 것들을 겪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또 이러한 우울이나 불안, 이런 우울 불안 수준이 높을수록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그만큼 스마트폰에 과의존하는 경향이 더 높게 나타나는 것을 연구 결과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팬데믹으로 인한 어떤 불안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경계를 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예방 교육이 필요하겠는데요. 그래서 이 문체부와 방통위에서 지난 8월에 디지털 미디어 소통 역량 강화 종합 계획을 이제 공동으로 발표를 했는데 이렇게 디지털 활용 능력의 격차라든가 불평등의 문제, 그리고 중독 문제의 개선 이런 것들뿐만이 아니라 팬데믹 상황에서 이제 허위 정보가 확산하는 것을 막고 그리고 올바른 온라인 소통 문화를 좀 형성해 가기 위해서 이처럼 미디어 교육 인프라를 확장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유숙 고려대 겸임 교수님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고두희 박사님, 네, 언택트 시대의 슬기로운 콘텐츠 라이프에 대해서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언택트 시대 슬기로운 콘텐츠 라이프 발제를 맡은 성균관대학교 고두희라고 합니다. 올해 2020년은 잃어버린 2020년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인간 생활, 그래서 저희의 생활 반경이 무척이나 좁아졌고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켰던 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 일상을 이렇게 변화시키면서 오늘 세미나도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던 것처럼 다양한 부분에서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데요. 저는 어느 30대 Y향의 하루로 보는 콘텐츠 라이프를 통해서 언택트 시대를 어떻게 슬기롭게 넘어갈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고자 하였습니다. 원래 목차로 보통 준비를 했는데 오늘은 타임테이블, 그러니까 시간표라는 이름으로 Y향의 하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언택트 시대는 2020년을 살고 있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세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콘텐츠를 직접 이용할 수도 있고 혹은 이용하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 언택트 시대, 그리고 넌 컨택트, 비대면, 그리고 온택트라는 시대를 어떻게 하면 즐겁고 슬기롭게 보낼 수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했습니다. 오늘 발제를 통해서 앞으로 여러분들께서도 집에서 혹은 일을 하는 동안에도 이용할 수 있는 콘텐츠가 어떤 게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마지막 발제인 만큼 가볍게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은 아티스트들이 코로나 시대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확인한 그림인데요. 왼쪽 그림은 코로나가 철조망처럼 사람들을 둘러싸고 있고 개인은 컴퓨터를 통해 소통을 하고 있다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 아래는 달력 아래에 사람이 웅크리고 있는데요. 이 달력을 자세히 살펴보면 실직을 했고 약속은 취소됐고 월급은 나오지 않고 방세를 내야 되는 시기가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편에는 모두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런 들판에 있음에도 사람들은 가까이 있지 못하고 어떤 분들은 버려져 있는 쓰레기를 줍는 사람들도 있는 것처럼 코로나 시대의 음울함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 시대가 암울한 것만 있는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는 아니라고 대답을 하고 싶습니다. 우선 Y양의 하루입니다. Y양이 아침에 눈을 뜨면 아이패드 혹은 태블릿을 통해서 뉴스 큐레이션 콘텐츠를 이용합니다. 오른쪽에 북저널리즘과 폴린, 퍼블리, 뉴닉이라는 네 가지 뉴스 큐레이션 콘텐츠를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두 가지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북저널리즘은 책처럼 쉽게 그리고 신문처럼 빠르게라는 모토를 가지고 유료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 콘텐츠 시스템인데요. 도서나
뉴스레터 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며 뉴스 같이 읽기와 같은 온라인 모임도 함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뉴스를 혼자 보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읽고 이거에 대한 내용을 온라인을 통해서 토론하는 모임도 운영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래는 뉴닉이라는 새로운 뉴스레터 콘텐츠인데 보통 20대에서 30대들이 뉴스는 알고 싶은데 너무 어렵다. 그래서 좀 더 쉽게 접근할 수는 없을까라는 모토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서비스인데요. 이건 뉴스레터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아침에 이메일 계정으로 뉴스레터가 도착을 합니다. 현재 약 4만 명 정도의 구독자를 확보했다고 하고 뉴스레터 그러니까 메일을 개봉하는 확률 퍼센트가 50% 이상 달한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뉴스를 소비하는 새로운 형태의 콘텐츠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11시가 되면 이 Y 양은 일을 해야 됩니다. 집안에 있으면서도 일은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많은 협업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일을 하게 됩니다. 아마 여기 계시는 교수님들 혹은 학생들도 직업적으로 실행해 보셨을 텐데 줌이나 구글 클래스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팀, 그리고 시스코에서는 웹엑스까지 다양한 협업 프로그램 등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에는 국내에서도 만든 잔디라는 협업 프로그램이 서비스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도표는 올해 2019년부터 2020년 5월까지 협업 프로그램이 과연 얼마나 성장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2019년에는 지금 오른쪽 2020년과 비교해서 성장률이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20년 2월부터 4월, 5월에 이르기까지 성장률이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는데 이는 가정 내에서 혹은 가정 내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협업 프로그램이 대량으로 필요했기 때문에 이러한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는 걸로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오후 2시가 되었습니다. 오후 2시가 되어 일을 잠깐 놓고 Y 양은 잠깐 쉬고 싶은데 전자책 단말기를 쿠에서 꺼냈습니다. 최근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 않은 분들은 없으실 텐데요. 모든 분들이 전자책 단말기는 가지고 계시는 않을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전자책은 읽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독서를 할 경우 시각적인 피로가 오기 때문에 보통은 이 잉크로 만들어진 전자책을 추천을 하는데요. 안드로이드 OS를 기반으로 하여 전자책을 구입할 수도 그 전자책 전자도서관을 이용해서 책을 무료로 대여해서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2020년 전자책과 관련된 콘텐츠도 상당히 눈에 띄게 증가하였는데요.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전자책 관련 뉴스레터의 개봉률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20년 1월에 비해 8월, 9월 30% 이상 증가한 걸 알 수 있는데요. 이는 전자책 단말기 일반 오프라인에서 구입하는 서적이 실제로 배송이 되기 어려운 상황으로 사람들이 온라인을 통해 전자책을 구입하면서 이 뉴스레터도 함께 증가한 걸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오프라인 배송 시기가 점점 늘어지고 책은 보고 싶은데 실제 도서를 구입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전자책 사이트를 이용해서 전자책을 구입하는 것도 급증했음을 이 도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전자책 단말기도 그동안 아마존 킨들이나 다양한 국내 브랜드들도 가지고 있었는데 2019년과 2020년 코로나를 겪으면서 상당히 많은 전자책 단말기 제조업체가 증가를 했습니다. 중국의 오닉스 등도 상당히 많은 단말기를 제조하였고 국내의 경우 예스24나 알라딘, 리디북스 등에서 새로운 전자책 단말기를 출시하였습니다. 또한 교보문고에서도 최근 상당히 커진 사이즈의 단말기를 출시하였는데 그만큼 전자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있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시에 열심히 책을 보다가 이제 저녁을 준비해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하지만 언택트 시대에 저녁을 준비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식료품을 사러 나가기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경우 딜리버리 서비스를 이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여기 보이는 음식들도 전부 배달을 하는 거고 배달된 내역들인데 아래 현재 이용되고 있는 배달의 민족이나 최근 제로페이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띵동이라는 배달 앱, 외 해외의 경우에는 우버이츠, 그리고 최근
쿠팡 이츠도 상당히 많은 이용객을 늘렸었는데 푸드 딜리버리가 큰 폭으로 증가를 하였고요. 그 다음은 저녁 7시가 되면 온라인으로 PT를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실 언택트 시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외부의 활동이 거의 불가능한 시점이었는데요. 그래서 저녁 후 유튜브에는 수많은 홈 트레이닝 유튜버 등이 있는데요. 다음 장에서도 다룰 예정이지만 닌텐도 스위치의 링피트 어드벤처나 게임과 운동의 만남의 결과라는 걸 확인할 수 영상들을 몇 개 준비를 했었는데 영상은 넘어가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루 종일 놀았지만 또 놀고 싶은 게 인간의 욕망이기 때문에 저녁 9시가 되면 게임 콘텐츠를 즐기려고 하는 시간이 생겼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게임을 한판 하려고 하는데 올해 초 출시되었던 닌텐도 스위치는 출시 가격이 36만 원이었으나 최근 3월에서 5월 사이에 2배 이상 가격이 뛴 적도 있을 정도로 품귀 현상을 일으켰었습니다. 이러한 게임기 콘텐츠들이 올해 초 전세적으로 코로나가 심해지면서 이용자 수가 확실하게 늘었는데요. 특히 가정에서 아동들을 양육하는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집에 있는 아이들의 놀이를 위해서 레트로 게임기를 구입한다거나 아니면 손재주가 있는 아버지들은 실제로 레트로 게임기를 만드는 등 게임 콘텐츠 시장이 크게 확대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표를 보시면 올해 게임 시장과 그리고 e스포츠에 대한 성장률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오프라인으로 온라인 e스포츠 경기를 할 수 없음에 따라 온라인으로 e스포츠 경기를 진행을 하고 다양한 게임 콘텐츠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겨뤄지면서 그만큼 온라인 스포츠 경기를 확인하는 시청자 수도 크게 큰 폭으로 확장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밤 11시가 되었습니다. 이제 잘 시간인데요. 요즘에는 넷플릭스를 시작을 하면 들리는 두둥이라는 소리를 들어야만 잠이 온다고 합니다. 특히 수많은 콘텐츠가 있지만 무엇을 볼까 리모컨을 이리저리 돌리면서 시간을 보내고 정신을 차려보면 이미 잠들어 있는 자신의 모습을 알 수 있는데요. 앞서 유숙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플릭스나 웨이브와 같은 다양한 OTT 서비스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음을 알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하나 안타까운 일은 퀴비라는 컨텐츠입니다. 퀴비라는 컨텐츠는 투자를 2조 원 이상 받았는데 이는 10분 내외의 짧은 영상으로 구성된 숏폼 콘텐츠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정에 머물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10분 정도의 콘텐츠로는 사람들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없었고 결국 서비스 6개월 만에 서비스를 중단한다는 얘기가 얼마 전에 나왔습니다. 코로나19의 위험성은 여전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사람들이 서로 접촉하는 것을 최소화해야 할 때만 코로나19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러기 위해서 최소한의 접촉이 필요합니다. 콘텐츠 시대의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한다면 일상에서의 적어도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오프라인의 활동에 비할 수는 없겠지만 온라인을 통해서 타인과 소통이 가능하며 최소한의 접촉만으로도 생활이 가능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즐거운 콘텐츠 라이프를 위해서는 적지 않은 비용을 부담을 해야 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북저널리즘이나 전자책 구독 서비스 그리고 OTT 게임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있어서 약 월 5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크다고 말할 수도 없고 작다고 말할 수 없는 금액이긴 하나 이 금액 등을 제공을 하면 충분히 이 언택트 시대에도 즐겁고 슬기로운 생활을 즐길 수 있음을 이번 조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본 그림은 스페인의 한 아티스트가 그린 언택트 시대 코로나 시대를 다루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다루고 있습니다. 창문을 통해서 옆 사람과 얘기를 하고 어떤 사람들은 책으로 어떤 사람은 컴퓨터를 통해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2020년을 사는 우리에게 올해는 우울하고 괴롭고 슬픈 일들만 가득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상은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알려드렸던 다양한 콘텐츠가
우울한 일상에 약간의 재미를 그리고 슬기로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되며 평탄치 않게 변해든 사회 속에서도 스스로 슬기롭게 콘텐츠를 이용한다면 그래도 이 시대를 슬기롭게 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장기간의 가을철 정기학술대회에서 마지막 발제를 할 수 있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 세션 발표를 모두 마치고 토론자께서는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발표자에 대한 코멘트를 김찬원 성균관대학교 문수지 서울문화예술대 외래 교수님께서 각각 질문과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두 분 발제 잘 들었고요. 이 두 분 발제 자체가 우리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우리 일상에서의 이제 많은 변화가 있었고, 그다음에 특히 그 과정 속에서 이제 미디어 영역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변화들을 두 분 다 각자 나름의 관점에서 조리 있게 잘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상시 코로나 이후에 우리 일상에서 변화와 미디어에서 변화에 대해서 되게 궁금하시는 분들한테 많은 이해를 도모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제가 학술적인 측면에서 앞서 세미나들 같은 경우에는 되게 좀 어떻게 보면 전략적인 부분들, 그다음에 그런 측면에서 접근했다면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학술적인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맨 처음에 이제 유숙 박사님 같은 경우에 이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미디어 이용 변화와 이제 의미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이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우리 이제 언택트 사회에서 결국은 이제 연결과 소통이라는 부분들이 매우 이제 중요해졌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이 연결과 소통이라는 부분들은 이미 예전부터도 벌써 그 중요성이 부각이 됐고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이 코로나 이후로 인해서 연결과 소통하는 부분이 그 중요성이 부각된 게 아니라 이미 쭉 있어 왔지만 코로나19라는 특별한 상황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런 연결과 소통이라는 부분이 더 부각된 부분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데 우리가 이 소통과 연결이라는 부분들을 만약 긍정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는 없다는 부분들이 중요한 문제로 제기가 될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제 기술이 갖고 있는 이 안루수적인 성격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연결 자체가 고도화될 경우에는 그 연결로 인해서 많은 콘텐츠를 즐길 수가 있고 다양한 정보 서비스나 기타 다양한 측면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있지만 우리가 받을 수 있지만 문제가 되는 경우는 뭐냐면 그때 블랙아웃과 같은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한다 할지 아니면 시스템 자체가 붕괴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럴 경우에는 연결설 자체가 기본적으로 붕괴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연결성 우리가 너무나도 지나치게 연결성만 의존한다 그러면 그에 따라 연결성에 의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에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라는 부분들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결성이라는 부분도 우리가 마냥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는 없다. 그리고 지금의 코로나19 상황에 있어서 우리가 연결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나치게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것도 약간 위험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차원에서 이제 디지털 격차와 이제 중독 문제를 제시하셨는데요. 사실상 디지털 격차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전부터 계속해서 제기됐던 문제고요. 다만 이제 연결성이라는 자체가 부각이 되다 보니까 이런 연결을 연세에 드신 분들, 근데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스마트 미디어를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이 다소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정보 격차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되게 적절한 지적인 것 같고요. 그런데 우리가 중독이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중독은 용어상의 문제인데요. 우리가 이제 과연 중독으로 봐야 될 것이냐 아니면 과학 몰입으로 봐야 될 것이냐는 부분들이 좀 제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다양한 학자들 사이에서 이제 그 의견의 대립이 있는데요. 만약에 스마트 미디어에 근데 스마트폰을 포함한 다양한 중독 문제가 정말 발생한다 그러면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스마트폰 자체를 약물 중독이나 도박 중독 이런 것 같이 유사하게 봐야 될 수 있는 거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고 그래서 이제 과학 몰입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중독이라는 용어에 대해서는 좀 더 조심스럽게 써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내용들이 이제 사실은 좀 일반적인 내용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다라는 것보다도
그러면 정말 세대별로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러한 부분들을 좀 부각시켜서 보여줬다 그러면 이 발제가 좀 더 빛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지금 그 코로나 이후로 이제 MZ 세대 같은 경우에는 근데 그 동영상 앱이라 할 수 있는 유튜브 이용이 급격하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50대, 60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크게 늘어나진 않았고요. 그래서 이처럼 각 세대별로 미디어용에 있어서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언택트 사회에서의 어떤 그 변화 자체를 어떤 세대별로 분류해서 했다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우리한테 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고두희 이제 박사님께서 이제 발표를 해주셨는데 사실상 이제 그 유수 박사님이 발표해 주셨던 부분과 연계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제가 이제 정말 궁금한 것은 이 발제를 보면서 보면 주제가 이제 언택트 시대의 슬기로운 콘텐츠 라이프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사실상 슬기로운 콘텐츠 라이프가 과연 뭐냐라는 게 되게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콘텐츠 자체를 이용하는 게 슬기로운 라이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만 그래서 이 콘텐츠를 어떻게 이용해야 되느냐, 어떻게 이용해야지만이 정말 슬기로운 콘텐츠 라이프가 되느냐 이런 좀 기준을 세워줬다 그러면 이 발제문이 좀 더 낫지 않았을까, 좀 더 빛을 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것도 이제 전체적인 일반적인 내용보다도 약간 좀 세대별로 분류해서 좀 집어줬다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이해를 하는 데서 더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두 분 선생님들 발표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그 유수 교수님과 고두희 박사님 두 분 발제 너무나 잘 들었고 또 공감을 많이 했습니다. 짧게 해달라고 하셔서 좀 생각이 많았었는데 일단 제가 두 발제를 들으면서 생각했던 부분, 사실 미디어가 변화하는 것은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당연한 것이었죠. 그런데 이런 변화가 코로나 시대로 접어들면서 상당히 빠르게 급속하게 변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한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대면 언택트 시대로 빠르게 전환되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어떠한 언택트 문화들, 그 중에서도 저는 그 발제 중에서 공연과 문화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들었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 온라인 공연은 이제 공연 문화에 있어 그 자연스럽다고 할 정도로 모든 공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큰 대공연장에서도 이러한 기술적인 면들, 이런 것들 빨리 전환하기 위해서 지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사실 저도 지난달 10월 달에 모차르트라는 뮤지컬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난달 추석 연휴 즈음에서 이런 온라인으로 상영된 뮤지컬 모차르트라는 온라인 공연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있는데요. 사실 이 공연 자체가 세종문화회관에서 6월부터 8월까지 공연이 되었던 뮤지컬 공연입니다. 근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초반과 후반 회차가 일부 취소되었고 또 이렇게 취소가 되었지만 코로나19로 공연을 보지 못했던 팬들에게는 더없이 좋은 이런 온라인 공연으로 다시 보게 될 수 있어서 좋은 기회였다라는 평을 받고 있는데요. 이렇게 뮤지컬 모차르트와 같이 라이브 공연에서의 가장 큰 장점, 제가 실제로 보았기 때문에 이러한 장점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 실시간 댓글과 또 하트 기능이 있어서 각자 집에서 보는 비대면 공연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관객들의 반응을 함께 느낄 수 있었다는 점, 그리고 마니아 관객들이 댓글로 연출의 변화 포인트를 알려줬다는 점, 그리고 특정 장면의 해석에 대해서 토론하는 관객들도 있었다라는 점이 상당히 새롭게 느껴졌고요. 이런 점이 오프라인 공연에서는 볼 수 없었던, 그러니까 새로운 그런 우리 문화 공연에서의 풍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실시간으로 감상 후에 놓친 장면이나 특별히 여운이 남는 장면을 여유롭게 돌려볼 수 있어서 좋았다라는 소비자들의 반응,
그리고 객석에선 사실 그 무대 위에 그런 소품들이나 이런 것들을 잘 볼 수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VIP 그 좌석을 보려고 미리 예약을 하고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죠. 근데 이렇게 객석에서 잘 보이지 않았던 무대 위 소품들까지 하나하나 살펴볼 수 있었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이런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코로나 시대에 그 언택트 문화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고요. 근데 이런 관련해서 발생하는 문제, 그러니까 발제에서 다뤄주셨던 부분에서 디지털 격차와 그 중독의 문제는 빼놓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이미 그 김천원 교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짚어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넘어가고요. 사실 그 두 번째 발제해 주신 고두희 박사님께서 이렇게 전반적인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서 하루의 일과를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홈트에 대한 이야기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홈트 안에는 사실 그 헬스 부분, 우리의 그 생활에 있어서 코로나 시대에 있어서 정말 더 중요하게 느껴졌던 이런 건강에 대한 헬스 부분을 빼놓을 수 없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그 이제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자신의 건강 관리에 대해서도 사실 상당히 중요하게 관심을 갖고 또 이런 기술들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게 발달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개발하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그 병원 가는 것도 사람들이 이제 꺼려하고 웬만해서는 병원을 잘 찾지 않게 되죠. 근데 이렇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집에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건강 관리를 하고 자신이 얼굴을 찍은 것을 이제 자신의 의사에게 보내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의사는 진단을 내리고 그 치료법에 대해서 다시 나에게 스마트폰으로 주는 것. 이러한 언택트 시대에서도 이제 건강 관리의 이런 모습들도 변화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으면서 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이 홈트에 대해서 고두희 박사님께 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여쭤보고 싶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요점을 정리해서 두 가지로 여쭤보고 싶다면 일단 그 언택트가 강화될수록 나타나는 그 디지털 정보 격차를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발제자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했고 또 이 중독 문제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조금 듣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코멘트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유숙 교수님께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 선생님 그 코멘트 감사드립니다. 저도 굉장히 그 발표를 준비하면서 고민했던 부분들이기도 하고 워낙 또 그 기술의 양면성이라는 측면을 지적해 주신 점이 좀 저는 오히려 감사했거든요. 그러니까 준비를 하면서 이 15분 안에 내용을 전달을 하면서 이게 너무 일반적인 이야기만 할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 이게 제가 그래도 좀 담아 보려고 했는데 그 노력이 좀 부족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이 점을 제가 나중에 또 좀 보완을 해서 좀 그 다른 그 연구로 조금 더 발전시켜 보도록 하겠고 세대별 이용 차이로 나눠 보시는 것은 어떻겠느냐라고 제안을 해주신 것도 네, 감사하게 듣겠습니다. 그리고 네, 아까 그 공연에서 관객 간 소통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 넷플릭스도 이제 곧 이제 개별 그 이용자들한테 뭐 개별적으로 이제 이용자들이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TV처럼 편성표를 짜서 그 이용자들 사이에 어떤 대화가 되도록 그런 시스템을 이제 시작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그것처럼 이 코로나로 인한 어떤 온라인 소통이 늘어나면서 그렇게 그 개별 이용자들 간의 소통이 훨씬 더 빠르게 좀 활성화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네. 그리고 디지털 격차와 중독 문제를 얘기하셨죠. 그래서 제가 뭐 끝에 간단히 설명드리긴 했지만 지금 이제 그 정부 부처마다 각각 이 미디어 교육에 대한 노력을 굉장히 많이 시작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게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 거라 예상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이제 뭐 학계도 같이 이제 뭐 학계에서도 같이 이제 정부 부처와 협력을 해서 이 점들을 국민들에게 직접 이렇게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열심히 노력해야 되지 않나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슬기로운 콘텐츠 생활이 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과연 슬기롭다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은 저도 많이 있었는데요. 올해 2020년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식사를 하고 잠을 자는 일은 코로나가 있기 전에도 늘 하던 일인데 갑자기 닥친 코로나는 일상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 종일 TV를 보는 일도 많았고 게임을 하는 모습도 늘 많았습니다. 최근 어떤 보도자를 보면 고등학생들이 코로나 시대에 학교 생활을 하지 않고 집에서 학교 생활을 하는 경우에 어땠냐라는 질문을 했었는데 상당수의 학생들이 학교를 다닐 때보다 훨씬 더 게을러졌다고 응답을 했었습니다. 그만큼 코로나가 있었던 현재 2020년은 일상이 무너졌다라고 할 수 있는데 과연 이 무너진 일상을 그대로 가지고 가느냐라는 문제가 지금이 가지고 있는 콘텐츠를 이용해서 조금이라도 일상을 유지하고 슬기롭게 나가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고민에서 본 발제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아까도 질문을 주셨던 홈트와 관련된 것도 발제문에는 다 실지 못했는데 스마트폰으로 건강 관리를 하는 콘텐츠들이 이미 제공되고 있습니다. 특히 발제문에 스미홈트와 땅끄부부의 예를 들었는데 다이어트 노트라고 일명 단호라는 이름의 콘텐츠 유튜브 콘텐츠가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구독자 수를 모아서 집에서 하는 피트니스를 하고 있는데 이 단호라는 콘텐츠가 월정액을 내면 식단 관리도 해주고 운동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도 제공을 하는 것처럼 상당히 많은 콘텐츠들이 개발되고 제공이 되고 있어 앞으로도 코로나19가 언제까지 유지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즐겁고 슬기로운 콘텐츠는 계속적으로 개발되고 제공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분이 말씀하신 내용을 조금 더 심도 있고 고민을 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토론 감사합니다. 네, 예. 두 분 발제와 그리고 두 분 그 코멘트로 오늘 이 기획 세션을 모두 빨리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